도어락에서 들리는 비밀번호 오류음이 왜 이렇게 낯설게 들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철민아, 문 좀 열어봐라. 비밀번호가 왜 안 맞지? 그 순간 문 너머에서 제 아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 안 사시잖아요. 그 한마디에 제 무릎이 꺾였습니다. 이 집은 제가 제 손으로 지은 집인데 그 아이를 키우며 내 청춘을 다 불태운 집인데. 안녕하세요. 저는 경북 문경읍에서 35년째 백숙집을 하며 살아온 배경자입니다. 올해 76이에요. 제가 지금 들려드릴 이야기는요. 제가 제 아들에게 배신과 외로움 속에서도 다시 제 삶을 끌어낸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누구에게도 쉽게 말 못하는 서운함이나 두려움이 마음에 걸려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잠시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아마 당신도 조용히 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나도 아직 내 삶을 지켜낼 수 있겠구나. 좋아요는요, 당신 이야기 내 마음에도 닿았어요라는 공감이고요. 구독은 다음에도 함께 듣고 싶어요라는 따뜻한 약속이라 생각해 주세요.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도어락이 바뀌었던 그 새벽에서부터요. 그날 하얀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어요. 백숙 끓이던 연기 사이로 솥뚜껑에서 소리가 났고 작은 창문에 김이 서려 밖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 앞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우리 잠깐 같이 지내면 안 될까? 익숙하면서도 어딘가 힘 빠진 목소리. 고개를 드니 제 아들 철민이, 그 옆엔 며느리 선희와 손자 서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긴 여행을 마친 사람처럼 피곤해 보였어요. 선희는 눈가가 촉촉했고 서준이는 눈치를 보며 제 뒤로 숨어들었죠. 사업이 망했어요. 집세도 못 내고 나왔어요. 딱 2달만. 엄마 집에 같이 있으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쪽이 뻐근했습니다. 철민이는 어릴 때부터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랐어요. 그렇게 살게 한 게 저였다는 생각도 들었죠. 그래도 어미 마음이 어디 가나요? 내 자식인데 쫓아낼 수 있나? 그래, 같이 살자. 대신 내 백숙집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그거 하나로 너 키우고 이 집도 지은 거다. 그 말을 하며 저는 방 하나를 내줬습니다. 한 칸뿐인 안방을 비우고 작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지요. 춥고 불편했지만 그땐 그것마저 괜찮다고 여겼습니다. 이 집에 다시 온기 같은 게 생기겠구나. 선희는 몇 번이나 고맙다고 했고 철민이는 말없이 고개만 숙였습니다. 서준이는 제게 조심스레 안겼습니다. 그날 밤 가스레인지 위 백숙 국물은 유난히 진하게 끓었습니다. 가족이 다시 모였다는 그 기분 때문이었을까요? 하지만요, 그 국물 맛에 섞여 있던 건 단순한 따뜻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날 처음부터 무언가가 조금씩 어긋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같이 살기 시작하고 처음 며칠은 조용했습니다. 선희는 매일 죄송하다, 감사하다를 입에 달고 살았고 철민이도 입이 무겁지만 기분 나쁜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서준이는 학교에 잘 다니기 시작했고요. 근데요,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딱 열흘쯤이었어요. 아침 5시, 솥단지에 백숙 한 솥 끓이고 눈 오는 마당에 고무대야 들고 나가 닭뼈를 손질하고 시장 손님들 백숙 포장 챙기고 돌아왔을 때 현관을 열면
반겨줄 누군가 있을 줄 알았는데요. 뭐야 이건. 현관엔 온갖 신발이 뒤엉켜 있었고 식탁엔 밤새 마신 술병이 널려 있었습니다. 싱크대엔 그릇이 쌓여 있고 마당엔 쓰레기 봉지가 터져 있었어요. 선이야, 우리 각자 집안일 하기로 했잖니? 조심스레 말을 꺼내자 선이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아, 네, 어머니. 근데 요즘 저희가 새로 시작하려고 준비 중이라. 그 말에 철민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우리도 바쁘다고 했잖아. 사업 아이템 구상 중이야. 좀만 이해해줘요. 이해하려 했어요. 망한 사람 마음 모른 척하고 싶진 않았어요. 진짜 다시 일어나려고 애쓰는 거라면 기꺼이 조금쯤은 도와주고 싶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조금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철민이는 아침도 점심도 굶고 밤엔 술에 절어 돌아왔고 선이는 손자 숙제는커녕 어떤 날은 밥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침밥 차리는 것도 서준이 학교 준비시키는 것도 모두 제 몫이 됐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찐 계란 있어요? 응, 서준아, 이거 먹고 가자. 한 번은 서준이가 귓속말을 하더군요. 할머니, 우리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 그 말이 왜 그렇게 마음에 박혔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준이는 아는 겁니다. 자기 부모가 무언가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걸요. 그 즈음부터 철민이 용돈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요즘 좀 빠듯해서 한 30만 원만. 처음엔 몇만 원씩, 그 다음은 50, 나중엔 100만 원까지. 엄마가 요즘 장사 잘 되잖아요. 우리 조금만 도와줘요. 엄마 돈 많잖아요. 그 말이 가슴을 확 내리꽂았습니다. 내가 버는 돈이 저 아이들에겐 이젠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구나. 어느 날 밤 다락방에 누워 조용히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 집에 내가 낸 숨소리는 이젠 방해가 되고 있진 않을까. 백숙집 불을 끄고 나올 때마다 이상하게도 집으로 돌아가는 제 발걸음이 무겁고도 낯설었습니다. 이게 가족과 산다는 거였던가요? 내가 바란 건 함께 사는 온기였는데 점점 내 안방의 질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날, 누구도 기억하지 않아도 스스로 하루를 다독여야 하는 날, 새벽 4시에 일어났어요. 백숙집 가스불에 닭을 얹고 약초를 다듬으며 오늘은 그냥 아무 일 없는 날처럼 지나가야겠다 다짐했지요. 근데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혹시나 하는 기대를 이제는 그만하자고 해도 그 마음은 괜히 수처럼 남아 타고 있었습니다. 정오 무렵 집에 들어와 보니 조용했습니다. 식탁 위에 뭔가 A 사용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손으로 천천히 펼쳤습니다.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저녁 약속이 있어서 먼저 나가요. 철민, 선이, 서준 드림. 그게 전부였습니다. 케이크도 밥 한 끼도 말 한마디도 없었고 심지어 그 쪽지는 연필로 대충 휘갈겨 쓴 거였어요. 그날 저는 혼자 식탁에 앉아 국을 데우지도 못하고 찬밥에 깍두기 하나로 저녁을 때웠습니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 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 그리고 제 심장 소리만 들리던 내가 이렇게까지 대접받을 인생이었나? 내가 35년 동안 이 손으로 닭을 손질하고 불 앞에서 등을 데우며 살아왔는데 그 아이들이 나를 기억하는 방식이 이 한 장의 쪽지라니 눈물이 밥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혼자 밥을 먹고 있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지영에게서 문자 하나가 도착했어요. 엄마, 생신 축하드려요. 죄송해요. 못 내려가서.
이번 주말엔 꼭 갈게요. 사랑해요. 그 짧은 문자가 그날 제 생일에서 유일하게 사람의 체온이 묻어 있는 말이었습니다. 그 문장 하나 덕분에 저는 그날 밤 울지 않고 잠들 수 있었어요. 그래도 누군가는 나를 기억해 준다는 사실. 그게 어떨 땐 삶을 붙잡는 힘이 되더군요. 하지만요, 그 다음날 아침, 그 아이들은 아무렇지 않게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저를 스치듯 지나쳐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날의 쪽지는 식탁 구석으로 밀려 있다가 결국 제가 치웠습니다. 그렇게 제 생일은 그들 기억 속에 없던 하루로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아침 식사 후 식탁을 치우려는데 며느리 선희가 조심스레 말을 걸었습니다. 저희 엄마가 퇴원하시거든요. 지금 집에 계시기가 힘들어서 며칠, 아니, 조금만 저희랑 같이 살면 어떨까 해서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잠시 머뭇거리던 선희가 조금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머니 방, 저희 엄마가 쓰시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제 귀가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내 방을? 네. 잠깐만요. 진짜 며칠만. 원룸 하나 알아뒀어요. 읍내 쪽이에요. 조용하고 따뜻하고 가스비도 싸대요. 읍내 원룸, 따뜻하다는 말, 가스비 걱정까지 하며 배려하는 척하는 그 말들이 더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그럼 나는 나가라는 거냐? 아니요. 나가시라니요. 잠시. 잠깐만요. 딱 2주 정도만. 그것도 안 되세요? 그 순간 거실 벽에 걸려있는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제사 때 다 같이 찍은 가족 사진. 가운데 제가 있고 양옆에 철민이와 지영이가 서 있었죠. 저 사진에 내가 있었던 이유가 뭐였지? 이 집은 내가 지은 집이다.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더 낮고 느리게 흘러나왔습니다. 남편 없이 닭 삶고 백숙 팔아서 아이들 키우고 이 벽돌 하나하나 쌓아 올린 집이다. 알아요, 어머니. 근데 너무 정없게 그러시지 말고요. 사람이 아프다는데 좀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그 순간 철민이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엄마, 제발 좀 이해 좀 해요. 요즘 세상에 그렇게 까탈스럽게 굴면 우리가 더 불편하잖아요. 누가 불편한데? 엄마 혼자 방 쓰는 거 솔직히 우리도 눈치 보이고요. 그 말에 가슴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눈치 줘야 하는 사람이 된 거구나. 내가 낳은 자식한테 눈치를 봐야 하는 날이 온 거구나. 그날 오후 작은 가방에 옷까지 몇 벌을 넣었습니다. 화장대에 놓인 남편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사진 한 장도 꺼내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문을 닫았습니다. 방 열쇠 놓고 갈게. 그 말만 남기고 백숙집 뒷문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제 안방은 이제 제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공간은 사람의 마음보다 먼저 사라지는 법이더군요.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 5시 전에 일어났습니다. 물 데우고 닭 손질하고 약초 끓이고 백숙 냄비 위에 뚜껑을 얹는 순간까지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았지요. 아침 장사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문득 가슴이 쿡 하고 쓸렸습니다. 기분 탓이라 넘기기엔 뭔가 이상했습니다. 집 앞에 다다랐고 현관 앞에 섰습니다. 삑!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내가 헷갈렸나? 다시 눌렀습니다. 또 실패. 세 번째 시도. 비밀번호 3256 잠금 모드입니다. 그제야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철민아, 문 좀 열어봐라. 선희야, 안에 있지?
나야 엄마야.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딱 3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그 3분이 3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철민이었습니다. 엄마, 지금 집 앞이야? 그래, 문이 왜 안 열려? 비밀번호가 왜 이래? 그게, 어머니, 이제는 여기 안 사시잖아요. 뭐라고? 원룸 계약했잖아요. 이제 그쪽으로 가시면 돼요. 그 말은 그 집이 더 이상 제 것이 아니라는 선언이었습니다. 이 집, 내가 몇 살 때부터 살았는지 알아? 이 벽돌 하나하나 내가 땀 흘려 쌓은 거야. 엄마, 너무 감정적으로 그러지 마세요. 이제 여기 저희 가족 공간이잖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 몸이 집 문 앞에서 살짝 뒤로 밀려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현관 옆 화분. 그 화분도 제가 손수 만든 거고, 문 앞 돌계단도, 우편함도 전부 제 손길이 남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저는 더 이상 그 집에 속하지 않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다 지쳐 마을 입구 벤치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햇살이 제 무릎을 덮었습니다. 햇빛이 참 따뜻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슬펐습니다. 세상이 따뜻한 날, 사람 마음은 더 서늘해지거든요.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완전히 쓱 끊어지는 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말이 아니어도 쫓겨날 수 있다는 걸.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몸은 무거웠고 마음은 비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도 눈길이 가지 않았어요. 그냥 세상 속에서 스스로 사라지고 싶은 기분. 그때 멀리서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엄마! 고개를 드니 딸, 지영이가 숨을 헐떡이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물안개 사이로 번지는 햇살처럼 아련했습니다. 지영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왜 여기 있어? 전화 왜 안 받아? 무슨 일 있었던 거야?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숨을 삼키며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나 여기 앉아 있었어. 지영이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조금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히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 같이 가요. 우리 집으로 아니면 엄마 집으로 가요. 엄마 집으로. 그 말에 가슴이 확 무너졌습니다. 아직 엄마 집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지영이 손에 이끌려 백숙집 뒷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가게 안쪽 조그마한 방. 한때는 식자재 창고로 쓰던 공간이었죠. 불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는 방. 하지만 그날 밤, 그 방은 제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지영이는 가게 싱크대에서 물을 끓이고 남은 백숙 국물을 데워 저를 위해 국 한 그릇을 떠줬습니다. 엄마, 이 국 먹어요. 밥은 내가 퍼줄게요. 백숙 국물이 입안에 퍼지는데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건 단순한 국물이 아니었어요. 살아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내가 끓인 국이 이렇게 따뜻했구나. 그날 밤 좁은 뒷방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지영이 숨소리가 옆에서 들려왔고 그 소리에 맞춰 저도 오랜만에 깊게 잠들었습니다. 그렇게 완전히 무너졌던 하루 끝에 조용한 회복이 아주 작게 시작됐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만이라도 내 손을 놓지 않고 있어준다면 그걸로 다시 시작할 수 있더군요. 딸 지영이가 옆에서 같이 자고 간 날 이후 그 애는 며칠을 백숙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가게 정리도 도와주고 새벽마다 장작도 지피고
혼자였던 시간에선 느껴보지 못한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백숙집으로 낯선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배경자 어르신 댁 맞죠? 문경읍 복지센터에서 나왔다는 정시윤 주무관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어르신께서 최근 주거권 침해와 관련한 피해를 입으셨다고 주민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사실입니까? 처음엔 당황했어요. 누가, 언제,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 입이 떨어지지 않아서 그냥 괜찮아요. 별일 아니에요 라고 했는데요. 그분이 아주 조심스레 말을 이어갔습니다. 배 어르신, 혼자 참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건 명백한 노인 학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노인 학대라는 말이 처음엔 너무 거창하게 들렸어요. 그저 내가 자식한테 좀 무시당하고 방 하나 빼앗기고 말없이 밀려났을 뿐인데. 하지만 그 주무관이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주거지에서 쫓겨났고 경제적 착취를 당했고 정서적 학대를 경험하셨습니다. 그건 가족이든 누구든 사람이 사람에게 해선 안 되는 일입니다. 그때서야 알았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슬픈 가정사가 아니라 명확한 치매였다는 걸요. 며칠 뒤 5일장에 갔을 때 장할매가 저를 불렀습니다. 경자야, 나 사실 그날 네가 집 앞에서 멍하니 서 있는 거 봤다. 그때 안에서 내 며느리랑 철민이가 네 방에서 짐 빼내고 도어락 바꾸는 거 직접 봤어. 그거 보고 내가 복지센터에 전화했다. 너는 말 안 할 것 같아서.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날 누군가는 나를 보고 있었고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제야 내가 무조건 혼자였던 게 아니라는 걸 비로소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복지센터에서는 상담과 법률 지원을 해주겠다고 했고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도와드리겠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백숙집 안쪽 조그만 방에서 지영이와 나란히 앉아 문서를 하나하나 작성했습니다. 무언가를 지키기 위한 서명은 참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주방에서 국물 맛을 보다가 제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지금부터는 도망치지 말자. 내가 피해자라는 걸 인정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나 자신을 회복할 수 있는 문이 열리더군요. 엄마, 그 이야기 지금 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지영이는 핸드폰으로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급자 조회 페이지가 떠 있었고 거기엔 낯익은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윤명자, 기초생활수급 대상자, 무주택, 장기 요양 5등급. 이분이 철민이네 장모, 맞지? 한참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지영이는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거짓말이었어요. 그 5억 유산, 애초에 없었어요. 그랬군요. 결국 그 한마디 거짓말 때문에 내가 쫓겨났고 내 삶이 통째로 흔들렸던 겁니다. 딸 지영은 이걸 확인하기 위해 직접 건강보험공단과 읍사무소를 다녔다고 했습니다. 며느리 선희가 했던 말들, 이제와 다시 떠올리니 전부 어딘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우리 엄마 재산 정리하고 들어오신대요. 5억 정도 현금화되면 어머니도 편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땐 저희가 보답할게요. 그 모든 말들이 나를 내쫓기 위한 명분이었다는 걸 그제야 알아차렸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건 철민이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거라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그 거짓말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 그게 가장 비참했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보다 내 자식의 침묵이 더 서러웠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는 제 어깨에 살짝 기대며 말했습니다. 엄마, 사람 마음이 어디서부터 무너지는지 아세요? 처음엔 말로 무너지고
그 다음은 침묵으로 무너져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복지센터 정주무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배어르신.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법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그 말은 단지 철민이와 며느리를 향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이제는 나를 지키는 싸움을 시작하겠다는 제 선언이었습니다. 그날 백숙국물을 끓이면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앞으론 누가 끓여달라 해도 내가 나를 위해 먼저 끓이기로. 거짓말로 만든 가족은 언젠가 진실 앞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며칠째 아무 연락도 없던 철민이가 백숙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지영이가 연락을 한 것도 아니고 센터에서 뭔가 통보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그 애는 다시 제 엄마 얼굴을 보고 싶어진 모양이었습니다. 엄마,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그냥 의자에 앉은 채로 말했습니다. 앉으라. 그 애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 얼굴을 바라보는데 뭔가 낯설고 오래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처음 울음을 멈추게 해줬던 아이였습니다. 새벽에 분유 타고 기저귀 갈며 내 품에서 자란 아이. 그 아이가 이제 제 앞에 낯선 어른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엄마, 그땐 진짜 미안했어.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고개도 끄덕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었습니다. 너는 그 모든 걸 몰랐냐? 철민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았어. 근데 선이가 계속 선희? 그 이름에 제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철민아, 그 집 내가 지었다. 너를 키운 것도 이 집을 지킨 것도 모두 내 몫이었다. 근데 넌 그 모든 걸 그 여자 손에 맡기고 엄마를 외면했지. 엄마, 말 끊지 마라. 나는 이제 너를 용서하고 말고 할 생각 없다. 그냥 너를 내 삶에서 치우겠다. 그 말에 철민이가 흠칫 놀랐습니다. 엄마, 그래도 가족인데 가족? 제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사람은 가족이 아니다. 이제 내 백숙은 내가 나를 위해 끓인다. 내 몫은 없다. 그 말을 끝내고 저는 일어나 백숙집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을 때 그 아이가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는 굳이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이젠 그 표정을 보고 흔들릴 이유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미움은 쉽게 꺼지지 않지만 기대를 버리면 사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이제 나는 내 삶을 다시 세우는 중입니다. 나는 여전히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그 시간 온 세상은 조용하고 나는 가장 나답게 존재합니다. 솥단지에 물을 붓고 닭을 손질하고 약초를 넣고 한 숟갈 국물을 떠봅니다. 요즘 백숙 국물은 조금 더 진해졌습니다. 그건 아마도 그 국물이 더 이상 누구를 위해 끓이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지켜주는 국물이 되었기 때문일 겁니다. 예전엔 누군가를 위해 국을 끓였고 기다리는 사람을 위해 하루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기다리는 내가 있고 내 삶을 데워주는 온기가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식탁에 혼자 앉아 천천히 국을 뜨는 아침이 이제는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라는 건 버려진 상태가 아니라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시작이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며느리의 말, 아들의 눈빛, 그 모든 상처의 조각들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요. 그건 그냥 내 인생의 일부로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그 상처는
내가 끝까지 버티며 살아낸 증거니까요. 오늘도 괜찮게 살았다. 그 한마디가 요즘 저녁마다 제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옵니다. 그 말 하나면 하루가 덜 외롭고 내일이 덜 무섭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에게 너무 오래 기대고 있었다면 이제는 당신 자신의 국물부터 끓여보세요. 그 한 끼가 당신을 다시 살게 만들지도 모릅니다. 좋아요는 이야기 잘 들었어요라는 공감의 표현입니다. 구독은 다음 이야기도 기다릴게요라는 따뜻한 약속입니다. 부담 없이 그 한 번의 표현이 우리에게 또 다른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